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합니다.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법원 방명록에 남긴 글입니다. 어제 추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한 후 검찰 내부 반발, 그리고 야당에서는 숙청이라는 맹비난까지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추 장관은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며 비판을 했는데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김지훈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코너 시작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브닝쇼 매일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외우셨을 것도 같은데 청취율 조사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진행이 됩니다. 저희 이브닝쇼에서도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정말 그냥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선물을 대방출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나가는 깜짝 퀴즈에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마구 쏴드립니다. 어느 코너에서 누가 퀴즈를 낼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시고요. 네, 정말 그냥 감사의 마음이고요. 어느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맘때쯤 되면은 방송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커피 쿠폰이 쏟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편승했다 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서울타임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어제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루 더 연장하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한국당에서 요구를 한 건데요. 자료 제출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증인 더 신문할 수 있으니까 하루 더 열 수 있는 거 아니냐, 열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법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청문특위 의결로 추가 검증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청문회도 하루 더 열 수도 있고요. 앞서 2015년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국무총리 청문회 때도 청문회 시작 전에 청문위원 4명이 참여하는 검증위원회가 꾸려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정 후보자의 사적 단체로 의심되는 국민시대, 미래농촌연구회, 여기에 요구한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았고 또 여기 관련자들을 출석시켜서 얘기를 들어보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민주당에서는 좋다. 동탄 택지 개발 문제와 관련해선 후보자와 관련이 없다고 거부 의사는 밝혔지만 네네. 이 사적 단체라고 하는 그곳 그 대표도 좀 불러서, 베트남에 있는데요, 불러가지고 추가 청문회 하자라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바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서약서로 제출해달라. 이 조건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경과 보고서가 있어야 본회의에서 인준한 네네. 상정 표결이 됩니다. 이 여당 청문특위 간사가 박광원 의원인데 오늘 민주당 청문위원들하고 같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와가지고 이 얘기를 길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요지는 한국당에서 이 추가 검증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게 그 민주당에서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시간 끌려는 거다. 그래서 막상 그렇게 추가로 검증을 해놓고 그때 가서 이걸 합의를 안 해주면 우리가 제때 이걸 인준 표결을 할 수가 없으니, 그래서 할 때 하더라도 그 한다고 약속을 하거나 최소한 노력한다는 표현까지는 나와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하루 끄는 건데 박지원 의원이 한 말도 있잖아요. 사실 그 한국당이 정세균 후보자한테 화풀이 한다. 예. 뭐 그거 아닌가. 이게 청문 절차가 하는데. 청문 절차가 끝나고 3일이 있어야 이걸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내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어제 끝난 걸로 생각한다면 13일에 이제 기간이 아주 넉넉한데, 이제 만약에 내일까지 추가로 하게 된다면 이제 13일 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16일이 공직후보자 사퇴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처리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아마 뭐 골탕을 먹인다, 뭐 화풀이를 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가 굉장히 대세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당 입장에서는 뭐 박지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화풀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검찰 인사 문제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단행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설전이 대단했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여야 발언 좀 보면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아침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단행된 이번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고요. 네. 검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 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인사 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다. 이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검찰의 태도를 겨냥했습니다. 반면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한 보복 인사였다.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심재철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한마디로 망나니 정권이다. 발언 수위를 높였고 자신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를 모조리 좌천시키는 폭거다.
군사 독재 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유재수 부시장, 전 부시장, 그리고 지금 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된 울산 선거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중인 건 맞죠. 그리고 6개월 전에 사실 발령을 받았던 검사들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 측에서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야당이라고 해도 뭐 민주당, 한국당 반응은 사실 우리가 모두가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상했던 바죠. 근데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이른바 4+1을 통해서 민주당과 동맹관계였던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도 이번 사태는 좀 세게 비판을 하고 나왔고, 네네. 정의당은 좀 양면적이었는데 일면 검찰을 비판하면서도 법무부에 대해서도 그 검찰 장악 의도로 읽힐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건했습니다. 둘 다 비판을 하는 약간 양비론적인. 지금 6913님께서 과일 가게 지났는데 이브닝 쇼가 나와서 놀라셨다고, 반가워서 귤이라도 한 봉지 사야겠다라고 하셨네요. 아, 그 과일 가게 사장님 배우신 분이네요. 네, 약간 사견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이슈 때문에 오늘 뭐 계속 뭐 언론에서도 아주 뭐 시끄러웠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뭐 핵심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관련 내용이 나오니까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뭐 저희가 얘기를 나눴지만 법무부와 뭐 대검 사이에 문자 전쟁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기자들한테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문자를 보내면서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게 오늘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나와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제 되풀이가 됐습니다. 정정식 그 한국당 의원, 검사 출신이죠.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을 좀 반영하는 듯한, 그러니까 왜 윤석열 총장하고 논의 안 했냐? 윤석열 총장의 인사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검사정법에는 그걸 지키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아니 윤석열 총장이 나의 명을 거역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날에도 전화해서 얘기 듣겠다고 했고, 어제도 그 위원회 검사 인사위원회 전에 30분 정도 시간이 있었다. 근데 안 왔다. 그래서 연락해서 위원회 이후에도 6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다. 나의 명을 거역한 거다. 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 입장을 좀 지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도 윤 총장 당연하겠죠. 방금 임명한 장관인데 불신임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이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3부에서 뉴스 1타 강사 코너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국회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본회의가 오후에 열릴 줄 알았거든요. 민생법안도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아직 안 열렸죠, 박정 의원님.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봤는데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못 보니까 들어오기 전까지는 안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원래는 오후에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민생법안을 198건 정도 오늘 처리하는 계획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당에서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좀 이게 분위기가 뒤집혔는데요.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찰 학살 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면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런 문제로 본회의 자체가 열리기 쉽지 않다, 연기해달라라고 이렇게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원래는 이제 오늘 뭐 패스트트랙 법안 여야 간의 이견이 있는 이런 것들은 올리지 않고 민생법안만 먼저 처리하는 걸로 합의가 됐었는데, 이제 한국당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민주당도 우리는 우리대로 그럼 6시에 열겠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내일 상정하기로 했던 것도 원점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흐름장을 놓고 나왔습니다. 이게 조금 전까지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상황.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요. 아직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요.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 의원들만 지금 앉아 있습니다. 아직 문희상 의장은 의정석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열릴 가능성이 커요. 오늘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뭐 이 국회에 한국당만 있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4+1 협의체 의원들 모여라. 뭐 이런 문자들 각 당마다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의원들 모이라고. 그래서 오늘 민생 법안부터 좀 처리하지 않을까. 그 전에 뭐 회기 결정의 건 그것부터 처리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여의도 면적 2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한다라는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게 뜨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해제되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거기는 뭘로 쓸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해제 지역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거든요.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역 말씀드리면 경기도 김포, 파주, 고양, 연천, 양주, 포천 이런 곳이고요. 강원도는 철원, 화천, 인제, 양구, 원주,
또 인천, 뭐 충북 충주도 있고 경남 창원도 있는데 네네. 볼 때는 총선 앞두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뭐 논의를 하더라도 지역 주민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지역 주민이 좋아하죠. 재산권 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게 총선용이 아니냐 얘기가 예. 나오죠. 근데 그렇다고 네. 야당에서도 뭐 비판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지금 이를테면 그 지역 중에 충주가 들어있었잖아요. 충주가 지역구인 분이 한국당 이종배 의원인데 네네. 오늘 뭐 환영 취지의 입장을 바로 냈습니다. 야 역시 지역구가 제일 중요해요. 국회의원들은 그죠? 지역구의 이익을 중요시하는 그러니까요. 지역구 의원들. 네, 총선이 다가오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 민주당 쪽에서는 이 남북 평화 시대로 가는 그 와중에 네네. 그 판문점 선언을 뭐 실행하는 차원에서 접경 지역을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나가겠다 이런 입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잠깐 교통 정보를 좀 들어야 될 시간인데요. 교통 정보 듣기 전에 바로 그 예고드렸던 깜짝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고 굵게 나가겠는데요. 곽재훈 기자가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발랄하게 소개해 주세요. 발랄하게. 목을 좀 가다듬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웹사이트나 어플을 이용해 이것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다시 내야 하는 이것.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글자 아닌가요? 그만. 했잖아, 그만. 좀 보내려고요. 맨날 저렇게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뽑아주신다고 해서 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절대 안 뽑아줘요. 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앱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6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그리고 정답과 당첨자는 저희가 3부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교통정보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무슨 무협지 문제 읽는 줄 알았어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뭐 서울타임즈에서 국내뉴스 다루고 있는데요. 한국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수통합 얘기가 좀 진전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박형준 전 수석을 위원장으로 한 통합 추진이 구성을 했다. 이게 황교안 대표가 이제 구성을 한 거죠. 그렇죠. 그 얘기했던 게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보수당하고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 다 같이 한 번에 모아서 신당 창당까지 가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시간도 별로 없고 또 이대로 가다간 구도 싸움에서 지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 절박함이 있는 거죠. 진정성이 좀 있어 보이나요? 새로운 보수당이 이대로는 안 된다. 유승민 의원의 그 유승민 3원칙 그 얘기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 있어 보이냐는 질문이 사실 이제 저희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측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 대표가 오늘 오후 3시에 국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일단 오늘 그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다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제 잠정 합의가 됐는데 여기서 원칙을 한 9개 정도를 만들었거든요. 이 중에 이제 3원칙이 들어가 있어서 좀 관심을 받았던 건데 하태경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은 뭐였냐면 새보수당이 제안한 보수재건 3원칙 그리고 이 오늘 채택한 6가지 원칙에 녹아있는 이 원칙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동의하는지 황 대표 본인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당의 내부 상황을 보면 황 대표가 뭘 발표하려고 하다가도 내부 반발을 이해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태경 대표 말대로입니다. 그래서 대표가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 논의가 흘러가면 불안정하다. 이런 불안정하고 깨지는 통합 논의는 국민도 불안하고 우리도 대표의 확고한 약속과 언급 없이 통합 대화를 시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3원칙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라고 원래 황교안 대표가 얘기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또 안 했잖아요. 이게 친박 의원 측에서 이제 반대가 있었다라는.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하신다가 왜 안 하신다고 하세요?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언제 기자회견 한다고 했냐고. 좀 화냈죠. 좀 화를 내더라고요. 좀 화를 냈어요. 네. 오늘도 그 한국당 그 강원도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3원칙 수용 선언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또 즉답을 피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그거죠. 탄핵의 문제.
그리고 우리공화당 그리고 태극기 집회 네. 지지하시는 분들 같이 안고 갈 것이냐 이 부분인데 딱 차이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오늘 이 통합추진이 혁신통합추진이라는 여기에서도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는 그 일단 당장 같이 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박형준 그 대표 그러니까 여기 위원장이죠. 박형준 위원장이 오늘 오후에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우리공화당은 처음부터 이 통합에 함께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서 지금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박형준 위원장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당 쪽에 황 대표가 오늘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뜻을 표명하도록 저도 접촉하겠다. 그러니까 박형준 위원장도 황 대표 말 좀 하라고 옆구리를 이렇게 찌르는. 빨리 말하고 가자. 그리고서 우리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뭐 그렇죠. 이런 뜻이죠. 네. 두 가지죠. 그 황교안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안철수 전 의원과 또 네, 중도 보수 세력들이 그렇죠. 함께하는 그런 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글쎄 안철수 전 의원은 언제 들어온지 모르시죠 아직. 아마 제가 예상해 보자면 밥 켈레잖아. 1월 19일이 되지 않을까. 왜요?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네. 안철수 전 의원의 그 행보를 보면 일요일에 중요한 걸 발표했습니다. 중요한 그랬나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설 전 일요일 1월 19일이 유력하지 않을까. 네, 1월 19일을 유력하다라고 박정호 네.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네. 조금 급하다고 하면은 이번 주 일요일에도 아니 또 두 개 하는 거 없어요. 1월 19일. 네. 우리 또 펠레의 이름에 그 명예를 지킬 수 있어 한번 두고 보긴 하겠는데요. 네, 지금 우리공화당 측에서는 1월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메시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러니까 탄핵 얘기, 보수 재건 3대 원칙에 첫 번째 나오는 건데 네네. 이걸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런 여러 가지 탄핵 문제가 있지만 다 정리하고 그냥 합쳐라. 그 메시지면 다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조차 박 전 대통령이 보수 통합을 하라고 하면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과연 보수 통합하라고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건데 제가 뭐 취재를 해보면은 그런 메시지를 안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 이게 감정의 골이 너무 패여 있어가지고 네네. 보수 통합이나 뭐 총선 승리보다 감정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지 않을 쉽지가 않을 거다. 것이다. 예. 제가 너무 그 유권자들이나 이 정치인들을 높게 평가하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설사 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놨는데 또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쫙 모여가지고 통합을 하는 모습이 과연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렇죠. 그것도 좀 네. 의아합니다. 그것도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죠. 네. 근데 그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가 만나봤을 때 그 지역구가 아무래도 TK 쪽에 있는 분들하고 수도권에 있는 분들하고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듯한. 네, 이거는 뭐 제가 다른 프로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네, 한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께서는 뭐 공개적으로 우리공화당 그리고 태극기 집회 지지자분들하고 같이 가기 힘들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총선이 다가오게 되니까 본인들이 또 뭐 안위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지역구도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글쎄요, 뭐 황교안 대표가 그럼 이거를 받아들이고 하게 된다면은 이제 뭐 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거기에 안철수 전 대표가 와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갖고 또 굉장히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비례자유한국당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요. 선관위에서 네.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게 원래 이 창준이 때는 좀 이렇게 그 명칭을 어떻게 하던 간에 좀 폭넓게 받아줍니다. 창준이라는 것 자체가 확정된 명칭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요.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 추진하고 있는 비례자유한국당 이 명칭과 관련해서 유사 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따라서 뭐 불허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뭐 결과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언제 취지의 결정돼요, 입장을 그러면?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선관위 다음 주 전체 회의를 하는데요. 뭐 비례자유한국당만 그런 게 아니라 민주당과는 무관한 정당이지만 비례민주당 그 명칭에 대해서도 같이 심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과 너무 비슷하다. 비례만 앞에 비례. 붙었으면. 예. 그렇죠. 그걸 그 붙이는 부분 때문에. 정당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뉴스 정리하고요. 곽재용 기자님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내주세요. 깜짝 네. 퀴즈. 아유 깜짝이야. 네,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한 번 더 내주세요라고 깜짝이야. 얘기를 했더니 잠시만 제가 지금 원고를 좀 네. 밑에 깔아가지고요. 여기 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네, 퀴즈 나갑니다.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웹사이트나 어플을 이용해 이것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을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다시 내야 하는 이것.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그리고 TBS 앱으로 보내주시고요. 26분 추첨을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원래 제가 3부에 정답을 발표할까 했는데 오늘 3, 4부에 좀 준비한 코너가 많아갖고 2부 끝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문자 중에 13월에 월급 13월에 보너스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토해내기도 한다면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워 이거는 거죠. 맞아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 당해봐서 나도 아는데. 저도 한번 토해봤습니다. 정말? 이거 진짜 토해낼 때 정말 생돈 나가는 것 같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두 보너스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프레시안의 곽재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 이슈 갖고 저희가 굉장히 얘기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그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뷰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이란이지만 좀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항공사 소속 여객기 추락 사고 처음에 이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거 누가 격추한 게 아니야 했는데 기체 결함인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륙하자마자 사실은 사고가 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지금 8일에 이란 테헤란 이맘 호메이니 공항에서 이륙 직후에 추락을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소속 보잉 787-800 기종 여객기였습니다. 보잉은 무슨 마가 꼈나요? 그래서 저도 737에서 787이군요. 787-800 737인 줄 알고 잘못 보고 또 그 맥스 기종인 줄 알았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륙한 직후에 엔진 한 개 불이 났어요. 고도 2.4km 지점에서 추락을 했습니다. 탑승자 176명 전원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당국이 사고 직후에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으로 판단된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란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도 테러나 미사일 공격에 따른 격추 가능성이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그것과 관련된 언급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추락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국제항공사 측은 조종사나 승무원 경력 그리고 신형 여객기 3년밖에 안 됐거든요. 도입한 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기체 결함이라든가 조종사의 실수에 의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사고 당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걸 본 항공기 사고 전문가들도 항공 기록이나 사고 당시 영상을 봤을 때 전형적인 엔진 고장 아니면 화재 사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짧은 시간 안에 비행기가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얘기로는. 그리고 공항 인근에서 촬영된 사고 당시 영상이 또 있는데 추락하는 중간에 몇 번이나 번쩍이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가 폭발한 징후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대개 여객기가 추락을 하면 그 과정에서 조종사들이 교신을 통해서 외부에 긴급 상황을 알리거든요. 근데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적인 기체 결함에 의한 여객기 추락 사고로 보기에는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타고 있던 승객들이 거의 다 이란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에서 격추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가능성이 낮다라는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날 미사일이 발사가 됐었잖아요. 이란에서. 근데 이제 미사일 발사된 시간하고 여객기가 추락한 시간은 한 5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미사일이 발사한 지점은 서부의 케르만샤였는데 추락한 곳은 테헤란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또 수백 킬로미터 떨어졌다는 점에서 격추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사람이 많았는데 이란군이 격추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조사를 들어간 것 같은데 미국 측하고 이란 측하고 지금 블랙박스 때문에 서로 갈등을 빚고 있다. 이란이 이제 가져간 거죠. 네, 블랙박스 2개를 현장에서 바로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분석 작업에 이란이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랑 이란이 긴밀하게 공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란이 블랙박스는 미국에 넘기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란 측이 사고를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적인 추측이 확산이 되니까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완전한 협력을 요구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란 측에서는 가져갖고 미국 측이 은폐하거나 하려는 거 아니냐.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란이 이제 지금 주지 않는 거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사고 발생 국가의 조사 책임이 있으니까 이란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기 제조국이라든가 항공기를 운항한 항공사 소속 국가도 조사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란 당국은 미국 관할로 블랙박스가 이송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거지. 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 측에는 자료를 뭐 같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을 저희가 2번 정도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생한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 지금 조사를 이제 좀 해봤더니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다라는 판정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보 단계 조사 결과 지금 일단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호흡기랑 장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여서 사람 외에도 뭐 소나 고양이, 낙타, 박쥐 같은 포유류 여러 종의 조류가 감염될 수 있는 질환인데요. 바이러스가 6종이에요. 근데 4종은 비교적 흔하고 보통 감기랑 비슷한 가벼운 증상만 앓게 됩니다. 근데 다른 2종이 위험한 게 사스 바이러스 그리고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 2종이에요. 그래서 엄중한 호흡기 계통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스랑 메르스가 그때 많이 전파가 됐던 건 사람 간에 전파가 됐었기 때문이잖아요. 중국 정부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사람 간의 전파 확률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워낙 발표의 신뢰도가 좀 낮기 믿을 수 때문에 있는 거냐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확산에 대한 우려는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은 메르스 때도 많이 강조가 됐었는데 개인위생 준수를 통한 예방만이 최선이래요. 감염 위험 지역 여행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중국 우한 쪽은 가면 안 되겠네요. 가시는 건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요.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옷 소매로 입이나 코를 가리기. 참 간단하죠. 30초 이상 손 씻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긴 한데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환자 있었잖아요, 의심 그렇습니다. 환자. 중국 후베이성에 우한을 다녀왔던 36세 여성, 중국인이에요. 중국 여성인데 유사한 증상, 폐렴 증상이 나타나서 지금 격리돼서 치료 중인데 지금 지난해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우한을 방문했었고요. 국내에 입국한 지난달 31일부터 기침, 목이 붓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폐렴 소견은 호전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접촉했던 가족이나 의료진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에게도 특이 사항은 없었고요. 그리고 사스 검사도 해봤는데 음성으로 판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지금 비정형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결과가 일주일 뒤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한 2주 정도 걸려갖고 이렇게 잠복기라고 해야 되나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뭐 오면 뭐 중동이든 어디든 다녀오면은 한 2주 정도 있다가 뭐 다시 문자가 또 와요. 그렇습니다. 정부 쪽에서. 저도 그 기간 동안은 괜히 이렇게 약간 긴장하게 되는 그런 게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발열이 나오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대만 총통 선거. 사실 이날은 이제 총통 선거도 있고 의회 선거도 같이 있는데요. 11일에 치러지죠. 사실 이란 갈등이 없었으면 이 소식이 굉장히 크게 다뤄졌을 텐데 정말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결과가 11일 선거가 치러지는 날 밤에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1일부터 이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금지가 됐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직전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차이잉원 현 총통이 지지율이 국민당 한거이 후보보다 3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굉장히 합니다. 굉장히 많이 앞서네요. 뭐 압도적이다. 그래서 재선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미 극적인 반전이 없다면 재선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민당은 부동층이 30%가 되니까 그중에 상당수는 한거이 후보를 지지하는 샤이 한거이 후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막판에 기대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집기에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사실 차이 총통이 2018년 11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패했거든요. 당 주석지까지 내려놓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중국이 대만을 압박하는 게 강화가 되면서 오히려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하고 단교한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반발했고 무엇보다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니까 대만에서도 일국양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차이 총통이 극적으로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대만이 점점 수교국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서방에서 대만하고 수교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가 있어요. 딱 하나. 어딜까요? 바티칸이었나요? 네, 바티칸이에요. 바티칸인데 얼마 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바티칸이 수교를 중국하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정말 패닉됐었거든요. 대만이. 그러면 정말로 서방에 있는 그 어떤 국가와도 수교를 맺고 있지 않은 상황이 돼서 근데 예전하고 다르게 오바마 행정부 때는 사실은 뭐 대만 정책이 조금 경직돼 있었고 중국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인정을 해주는 편이었는데 트럼프 정권 들어와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또 공화당 쪽 사람들은 그래도 대만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어떻게 중국 편을 드냐 뭐 이런 그런 로비스트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상황이 사실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아시아 지역에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남중국해, 뭐 한반도, 대만 요 세 군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선거 뭐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근데 또 젊은 층의 표심이 중요하다. 유권자 25%가 35세 이하래요. 굉장히 젊네요. 그렇죠. 대만이. 그리고 선거에서 처음으로 유권자가 된 23세 이하 연령대가 전체 유권자의 6%인 12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젊은 층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나는 대만인이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답변도 한 3% 이렇게 굉장히 낮습니다. 진짜 낮네요.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는 답은 35%나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차이통 총통이 선거 유세 때마다 하는 얘기가 14억 인구의 중국이 2,300만 인구의 대만을 집어삼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지금 사실 여야 간 대결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국 본토와 대만의 대결 구도로 이번 선거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를 보면서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대만 인구가 2,300만이 된다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만 인구가 꽤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지현 외신캐스터와 함께 했는데요. 아까 초반에 보잉 787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37 800이죠. 맞습니다. 737이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지현 외신캐스터와 함께 해외 뉴스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